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선거. 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의료개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개혁. 어떻게 하는 게 의료개혁일까요? 필수의료, 지역의료,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제 그리고 의료 수가, 또 의료 보험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야당은 말이죠, 대파 한 단에 얼마다, 이걸 가지고 연일 정부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왜 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을까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 의혹에 휩싸여서 경질을 당했던 김기표. 80억 부동산을 보유한 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상가, 아파트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가 80억쯤 되는데 채무가 56억.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장동 변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인데 어떤 사람은 공천 취소, 어떤 사람은 공천 유지. 왜 이러는 거냐? 대장동 변호사라서 그러는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사라질 위성정당에 28억씩.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도 선거 보조금.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보면은요, 이제 국가가 정당한테 이 보조금을 주는데 경상 보조금이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이 28억씩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재테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국민의힘. 그런데 그 끝에 여기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 여기는 국민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도 받고 새로운 미래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진보당, 기후민생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10억까지 돼 있다가 갑자기 1억 미만으로 툭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그 경계선이 5명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금의 금배지가 5개 이상이면 갑자기 선거 보조금 액수가 튀어오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툭 떨어지도록 정당 자금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기후민생당의 경우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왜 10억 원이나 받느냐? 이거는 이 앞선 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민주, 국힘 보조금 84%, 싹쓸이. 새미래와 개혁신당. 현역 의원이 한 명 차인데 희배가 엇걸렸다. 한쪽은 10억, 한쪽은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 때 2% 이상 득표, 현역 0명인 민생당은 10억 원이나 타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 나는 지지하지 않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절대 반대하는 정당에게 이런 보조금이 가는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총리 오늘 오후에 이제 의료계와 대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 병원 낸 사람들 대형 병원에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탈출구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교수들 반발 속에 대화 나섰다. 면허 정지, 단축, 처벌 최소화 검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3,000명 정도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학 총장이 이제
그 사직서를 수리를 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는 건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대학 총장이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는 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 북한의 김여정이 일본 총리 기시다 김정은에게 만남의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북일 회담 서로 밀당하고 있는가, 수싸움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기시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거리는 뒀지만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아무튼 김정은하고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인 납치, 그 다음에 미사일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돼야 할 텐데, 김여정 왈, 그 문제만 빼놓고 와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영업 적자의 허리띠 졸라매기 이마트. 우리나라 대형 매장 그 마트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앞서 있는 이마트가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탑니다.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사적 차원에서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대체의 대형마트 성장 주춤, 작년 영업적자 469억, 실적 부진, 저가 내세운 중국의 알리, 테무도 위협이다. 한국은 쿠팡, 뭐 이런 데죠. 정용진 회장 CEO 교체할 가능성.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점차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쪽의 마트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들의 잇따른 부동산 갭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갭투기 의원은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37억 갭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후보가 갭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갭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네, 회계사 출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공격수로 나선 모습입니다. 김기표 민주당 후보, 지난 주말 공천을 박탈당한 이영선 전 후보 사례처럼 부동산 가격과 대출금, 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김혜림 기자,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재산 공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주 임야를 제외하고 부동산 대부분을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80억 원을 신고한 건데요. 은행 채무가 56억 원이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던 사람인데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뭐 영끌하지 마라, 또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던 때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이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요. 네. 당시에 2016년 54억 원으로
6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투기는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이 있었는데 이게 또 논란을 키웠는데요. 결국은 그 임명 3개월 만인 2021년 6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상가 2채가 바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그 상가 2채입니다. 마곡동에 있는 상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때는 틀리고 왜 지금은 맞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제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출 56원을 끼고 6억 원을 끼고 부동산 자산이 80억 원이나 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혹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공직을 사퇴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이건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던 멘토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 본인 이야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상가 2채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끌 투자,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아니라 이 지금 쉐를 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갭 투기는 아니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가의 자산 가치가 한 65억 되고 부채가 57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갭 투자에 가까운 하나의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지금 마곡의 지금 상가 2채보다 더 좀 심각한 문제가요. 사실은 그 이 비서관 재직 때 문제가 됐던 강주의 임야입니다. 네. 임야인데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재산에 그 지금 신고에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인이 그러니까 사퇴하고 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한국일보 2022년 1월 6일자 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표 비서관이 사퇴해서 문제가 됐던 땅이 네. 지금 매물에 나왔다. 매물에 나왔는데 네. 이 2017년도에 매입가가 평당 10만 원 정도였는데 매물가는 얼마로 나왔냐고 하면 31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30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대략 시가로 한 77억 정도가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실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가격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충 시세가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비슷한 가격으로 팔렸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지금 부동산 그 투자 본인 뭐 이야기대로 투자에 따른 이 지금 그 이익인데 네. 사실은 당시도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그 비서관이 김기표 그 당시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그 맹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강주시의 도심 개발 때문에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그것이 임야가 대지로 바뀌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이 보도대로 이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그리고 그 차익이 얼마인지 그 실현된 차익은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공직을 사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사회 공헌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출마자로서 저는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대장동 백현동 할 때 백현동 개발도 토지 용도가 4단계나 점프해서 왜 상향됐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 녹지가 이제 준 주거지로 바뀌면서 그 토지의 그 이 시세적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은 건데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임야가 대지로 되면서 그 땅값이 수십 배 치솟았을 가능성,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이 차제에 좀 차분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빚어지면은 이것이 영끌 비투, 갭투기 이제 이것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하시면은 투자이고 네. 정치인이 하면 투기이다. 가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로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불법 투기로 해서 계속
부동산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간 게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느냐와요.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한 대출이 내 신용을 넘어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개입됐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아무래도 눈총이 따갑겠죠. 네. 근데 당시에 지금 이 김기표 반부패 부서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주택도 내 집도 사는 것도 투기라고 규정을 할 때입니다. 네. 이런 투자 제한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네.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대출 받는 것조차도 제한하던 그 시기에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큰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고 땅을 사고 이러고 나서 나는 투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어불성설이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비서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해서 경질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는 더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출이 아까 보니까 뭐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가 그 자산에. 이러한 대출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정보 접근들 땅에 대한 매입 같은 것들은 정보 접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갭 투기한 자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갭 투기는요. 내 에쿼티 자본금과 그리고 빚의 차이가 나면 투기인 거예요. 네. 그럼 그 같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김기표 이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국민이 하면 투자고 정치인이 하면 투기인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한 번 더 패러디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면 투자라고 우기고 국민들이 하면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김아림 기자. 그런데 김기표 후보는 지금 정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제 제가 김기표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다. 네. 예, 일단 팩트를 좀 정확하게 봐달라면서요. 갭투기나 갭투자 이런 거는 보통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얘기할 때 전세금을 끼고 자본금으로 사서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상가를 월세를 좀 받으려는 목적에서 한 거라서 좀 그 갭투기 개념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좀 상가를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라고도 네. 하면서 이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산 거에 대한 해명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갭투기가 맞지 않고 조금 무리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반부패 비서관 사퇴를 하고 받은 상처는 아직도 좀 아프다. 당시 아내와 경찰 수사를 다 받았는데 혐의 없음으로 끝났는데도 당시에 기사 한두 개만 나고 끝났다라고도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갭 투기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상가는 아니다. 이 말 맞습니까? 그리고 상가는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 맞는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7억 갭 투기 의혹의 이영선 전 후보를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했다지만 김기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는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사퇴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정이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갭투기의 규모로 보면은 그분이 더 큰데요. 차이는 하나 있죠.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자, 성치훈 의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이영선 후보가 37억, 그다음에 김기표 후보는 뭐 80억이 되니까 거의 단순 비교를 해보면 한 2.5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액수는 공천 취소, 이제 많은 액수는 그대로 공천이 유지되는데 이걸 한동훈 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 김기표 후보가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동산을 좀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금액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영선 후보는 사실상 투자자금 거의 1억 원 정도를 갖고 37억 원을 부풀려서 38억 원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전형적인 갭투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채 이상의 아파트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갭투기 의혹을 보여왔고, 그리고 심지어 당에는 2채밖에 없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김기표 후보는 전 처분하는 게 맞다고 봤지만 네. 좀 더 공격적 투자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연예인들이 뭐 강남에 어떤 빌딩을 사서 몇 년 뒤에 그 수백억에 팔았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때 빚을 거의 뭐 90%를 대출을 껴서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공격적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김기표 후보가 그 상가 건물이 지금 그 연예인들 사례처럼 몇 배가 뛰었냐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또 지적했던 게 김기표 후보가 그 매입한 건물이 네. 주변보다 뭔가 그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공실률도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투자다. 월세 수익보다 이자 대출 이자 내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그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의혹이 나왔을 때 왜 처분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의혹을 또 제기하는 걸 보고 뭔가 이게 아파트 그 상가 가격이 매우 뛰었구나. 그렇다면은 이 공직자 후보로서 과연 이렇게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이 널뛰게 하는 가격이 확 뛰는 그런 네. 거를 그 이득을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제기나 그런 팩트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어떤 이득을 취했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국민이 하면 투자, 정치인이 하면 투기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뒤에 다뤄볼, 그럼 장진영 후보는 그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국민이 하면 개발, 정치인이 하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할 때 도시의 이 10년, 20년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차단돼 있는 반면에 일부 정치인들은 그거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접근이 가능한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것이지요. 맹지였던 땅이, 도로에 접근이 안 됐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로의 접경선으로 또는 정중앙으로 도로가 나면은 땅의 값어치가 수십 배 솟아오르는 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샀다면 당연히 이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전지현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네.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렇다면은 시스템의 한계라는 건 곧 검증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검증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의 한계 물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근데 한 지역구마다 뭐 예비 후보가 3, 4명만 되더라도 10명이 채 안 되는 공관위원이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에 돋보기 검증을 하기는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력서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3달 하다가 그만뒀던 거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가서 비서관 하다가 3달 하다가 그만하고 나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는 거는 조금 전에 김기표 후보도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건 검증의 오류가 아니라, 검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넘어갔다, 아니면은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에는 김기표 후보 말고도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라든지 청주의 이강일 후보 같은 분이 상가 2채, 오피스텔 2채 가지고 있고 상가 5채 가지고 있거든요. 공직자는 제한된 정보를 일반인들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 4채, 5채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주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 취득 경위를 분명히 확인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넘어갔다면은 저것도 검증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도조차 없었다.
그럼 그 검증 시스템의 그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는 의도조차 없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이제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후보에게는 당 지도부 혹은 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후보다. 이제 이런 뜻이 좀 그런 영향력이 반영됐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네. 그런 게 아닌가 뭐 어떤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밝힌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뭐 예금이 0원, 그다음에 현금이 0원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상당 부분 그게 빚으로 취득한 물건일 경우에 이제 우리는 그걸 이게 혹시라도 갭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대상이 5명입니다. 1차로 검증한 사람이 5명인데 아마 그런 작업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해 나가면 앞으로 이제 추가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김아림 기자, 이번에 지목된 다른 후보들 입장 좀 들어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 후보는 네. 그 오피스텔을 2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고 문진석 후보는 상가 4채를 갖고 있는 걸로 드러나서 투기 의혹이 일었죠. 이강일 후보와 통화를 좀 해봤더니요. 네. 23년 전에 분양받은 상가로 소유권 변동이 없다. 그리고 대출금 없이 100% 자비로 구입했다. 아까 네. 김기표 후보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을 끼고 산 게 아니라서 투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네. 어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뭐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입장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문진석 후보 측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일단 보유한 상가는 세를 끼고 산 갭투자 매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매입한 거다. 그리고 의원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당시에 보유하던 자산이기 때문에 네. 투기 목적도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불씨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되레 문정권 인사들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유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네, 지난 세월을 지난 2년을 후회하면서 살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 버는 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겠다. 이 서슬프르게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김기표 당시 반부패 비서관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을 격분케 했는데요. 네, 김아림 기자. 예. 그 내용을 좀 보죠. 예, 당시에 김기표 비서관의 부동산 연끌비트 논란은요. 초반에는 청와대가 엄호를 했었는데요. 네. 큰 대출을 일으켜서 수십억대 상가를 사들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정작 내부 인사에게는 애써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 불거진 의혹이 당시에 불거졌던 의혹과 똑같아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기표 후보는 이게 당시에도 이제 54억 원 은행 빚으로 65억 원대 상가를 매입한 게 논란이 돼서 사퇴를 한 바 있죠. 네. 특히 당시 반부패 비서관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판이 더욱 거셌는데요. 여기에
또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의원도 10억 대출을 받고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려져서 사퇴를 했었고요. 또 2020년 당시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주택자 매각을 권유하자 2억 원을 비싸게 내놔서 꼼수 논란을 또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도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로 물러났는데요. 김상조 실장은 임대차 3법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나 인상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저때 정말 돌아보면은 정말 온 국민이 놀라움과 분노의 도가니에 휩싸일 만큼 정말 이만저만 시끄러운 사태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그랬던 사태가 있었는데 자, 그것을 마치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장을 딱 주었습니다. 네. 그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기억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 문제를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지난 경선 때 어떤 지역에서 후보가 경선 확정 이런 문자를 지역에 돌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경선 확정이 이 사람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만큼 그 바닥 민심을 보면은 일부 정치 고관여층을 내놓고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 예. 근데 그 후보자가 누구인 줄을 알고 21년에 한 3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비서관을 그만뒀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당의 공천관리위는 후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필터링된 깨끗한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공천장을 줬다는 거는 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 대변인님, 네네.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했을 때 그 국민의 눈을 가지신 이제 유권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찬찬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요, 투자랑 투기가 명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끼고 내가 부동산을 샀다라고 해서 이게 투기도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부르주아 불법 세력으로 계속해서 규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난 정권에서요. 집 두 채 있는 사람 언제까지 팔아라. 세 채 있는 사람 언제까지 팔아라고 하면서 이러한 집 정말 두 채가 내가 가족 여러 명 있는데 네.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범죄자처럼 계속 몰고 갔던 건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작 문재인 정권 당시의 사람들은 내 집은 팔기 싫어서 비싸게 내놓고 네.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빚을 많이 받아서 건물도 사놓고 상가도 사놓고 아파트도 여러 채 사놓고 네.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근데 지금 이러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 있게 정말로 우리는 이런 갭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보로서의 자격을 뺏겠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에 대장동 핵심 변호사 한 명은 남겨뒀다라고 하면 네.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는 안건이고 국민들께서 지난 4년 전 거 기억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뉴스들을 다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알려줘야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다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 후보 사퇴까지 받아야지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 사실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 한 사람이 또는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네 글자 미친 집값 그것의 상승 요인의 가장 큰 주범이다 이렇게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다 한 채 팔으라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까 서울에 있는 집을 팔까 그런 걸 또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상가도 여러 채, 아파트도 여러 채, 오피스텔도 여러 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나는 투기는 아니었어. 그냥 정성적으로 그 집 다 산 거야.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김기표 후보는 특히 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이 좀 사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샀지. 이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매수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 교수님.
다시 한 번 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하면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도 보면 뭐 아내가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 공동체인 아내가 아주 큰 이 지금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를 독단적으로 한다고 그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자기는 끝까지 몰랐다고 하니까 설사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김기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알고 본인이 주체가 돼서 이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사실은 공직에서 물러났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거기서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 비판을 수용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과연 그 잘못했던 행동이 얼마만큼 그런 걸 다 지금 벌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 공직에 뭐 나선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은 맹맹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이 욕심을 취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김기표 비서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결국은 김기표 비서관을 공천한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차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예.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도 아내 탓을 하더니 이번에 이영선 전 후보도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왜 툭하면 아내 탓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정치적인 공세 또는 뭐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니까 일단 뭐 좀 피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네. 소나기는 피하자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변명들을 지금 늘어놓는 부분인데요. 그런 네.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자신의 처지를 공공하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는 그러한 하나의 불쏘시개 노릇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저는 뭐까지 터졌을 때는 사실은 본인이 무조건 백배사죄하는 진정한 이 반성의 모습이 저는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 어르신들은 아내 탓을 하면은 아유 참 못난 사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제 공격을 하자 민주당에서도 곧장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을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500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장진영 후보 쪽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투기가 아닌 개발이었다. 대출금 비용 66%에 불과하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전 변호사님, 이제 이런 해명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이 갭투기 얘기하는데 장진영 후보를 물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갭투기라는 거는 시세에 맞먹는 남의 돈을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를 우리가 갭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 시세 차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대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발 비용 대비 그 대출받은 비용을 가지고 90%냐 80%를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 설립 후에 2년 뒤에 대출받은 것까지 해가지고는 분자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60%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친이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는데 부친이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비중은 10%고 나머지는 다 기업은행에서 받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불로소득도 아닌 것이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는 거기 땅을 내가 갖겠다는 거지 어떤 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세 차익에 기대가지고는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대출금의 규모도 담보 가치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개발을 왜 갭투기에 그냥 물고 같이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는 이것도 갭투기다. 장진영 후보 봐라.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건지 아무리 일반인은 투자고 정치는 투기라고 하더라도 전혀 개념도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네. 성 의장님,
이제 전 변호사께서는 정치인들은 이제 흔히 맞불 작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비난받으면 이제 그런 사례가 상대 쪽에 있는가 찾아가지고 이제 역공을 취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 전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 뭐 일일이 또 지적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하나만 지적하면은 네. 그러면 부친이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몇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게 적절한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거액 돈을 대출받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당 모두 검증이 어쩔 수 없이 아까 한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증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검증이 다 부실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검증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적받았고 반성할 부분도 많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보자들이 이 총선을 앞두고 막 영입돼서 갑자기 나타난 인재들은 사실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사회적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일찌감치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당에서의 검증도 받지만 이 언론 또 사회 이런 다양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급박해서 영입하는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네는 뭐냐, 너네는 뭐냐. 한 당의 소속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한 당이 좀 더 잘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서로 못한다고 못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 좀 안타깝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흠을 지적하고 비판을 할 때는 본인에 대한 지적, 본인에 대한 잣대도 엄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민주당도 그게 부족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너네 음주운전 이력자들 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그런 이력자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가해자 변호한 사람 왜 공천하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가해자 변호한 사람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서로 국민들 보기에 양당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때 어떤 대출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담보 가치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고 한 상관이에요? 적은 없는데요. 국민들 근데 보기에 그런 국민들 이사가 있는 부친이 이사로 있는 데서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다 확보로 돼 가지고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제가 없는데. 말씀드린 국민들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느끼실지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가 안 된다, 그냥 법적으로 안 위원님의 된다고 눈높이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민들 눈높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정치면만 따로 보았는데요. 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출연진들께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실 때 여러분이 이제 텔레비전으로 화면으로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수긍이 간다 이런 판단이 다 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나왔겠나? 70 완성 때까지 정치를 계속하겠다. 조국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합당 땐 정치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 끝난 다음에 절대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 잠시 뒤에 토론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70 완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70이란 무엇인지 그 얘기도 잠시 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여당은 실행력, 야당은 선명성, 구호에 담았다. 선거 슬로건에 담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제 실행력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녹색정의당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새로운 미래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개혁신당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그런 선거 슬로건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일관된 저런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고물가 등 정부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한겨레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하겠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
메가시티 이런 뜻입니다. 한동훈 세 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전부 면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산 경남 찾아 지지 호소. 한동훈 오늘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최근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조국 대표 오늘 아침 이제 여러 지면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조 대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아림 기자. 예, 조국 대표는 오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일단 4월 총선에서 배지 한 번 달려고 정치에 뛰어들었겠냐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조 대표는 법정 구속이 안 되면 원내 당대표로 당무가 가능하고 구속되면 당대표는 그만두지만 제2, 제3의 조국이 나와서 운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또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진보개혁적 세력 소속 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 법안 통과가 쉬워진다면서 민주당과 밖에서 협력할 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아닌 밖에서 별도로 진보 성향의 정당과 연합해서 정치 지형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국 대표 본인 입으로 뭐 구속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구속이 아니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 확정이 되면 바로 입감입니다. 교도소로 입감.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정확하게 하자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인은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글쎄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일당이 못 되고 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제1당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네.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조국신당하고 만약에 합칠 경우에는 만약 1당이 된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굳이 합당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연대 형태를 통해서 연합교섭단체를 만들어서 1당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1당이 안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네. 어쨌든 조국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합당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를 할 때 네.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그때 당시 1당과 2당이 동률로 이 안건 조정위를 구성할 때 제3당이 하나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 안건 처리를 할 때 이 제3당의 의원이 한 명이 없어서 꼼수 탈당을 시켰던 그랬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방을 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경찰개혁, 네. 검찰개혁의 선봉장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선명성을 할 수 있는 당 우리 당밖에 없다. 이런 네. 부분들도 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이 본인에 대한 지지층들이 강하게 결집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 앞서 뭐 제7공화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7공화국까지 그러니까 간 경우에는 뭐 지금 조국 혁신당도 정당이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그러면 지금 당대표로서 제7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도 뭐 오늘 뭐 인터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제7공화국이라고 하면 네.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개헌을 해서 소위 말해서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만 예. 공화국 형태가 바뀌는 지금이 우리가 육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헌법 뭐 일부 조항을 바꾼다고 해서 이 지금 공화국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권력 구조를 비롯한 상당히 정치 체제 시스템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지금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 일종의
이 선명성 경쟁, 혁신 경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심에서 지금 2년 구속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 결정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감이 될 경우에 네. 과연 그 조국 대표가 사라진 조국당이 조국 대표의 지금의 의지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켜볼 때문입니다. 네. 자, 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선 뒤를 잠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의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함에 있어서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그때 합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을 일기 전반부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난번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하는 문제 가지고 그 얼마나 시끄럽고 몇 달 동안 출범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태우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른 방송에서 이미 한 달 전쯤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내기에도 좋다. 무조건 합당한다. 라고 무조건? 얘기를 했던데.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의 이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처음에 신당을 차릴 때에는 나 한 명의 사법 리스크 정도를 해지하기 위해서 신당을 차렸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속, 그러니까 그림자의 또 다른 위성정당 정도의 포지셔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지율이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독립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욕심도 이제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워딩에서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민비조다라고 해서 나는 비례대표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이 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네. 내 개인적인 정치, 내가 감옥 갈 거는 확실하지만 네. 그 이후에 나왔을 때 차차기 대선이라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다라는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조국의 정당,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1인 체제 당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조국이 만약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실제로는 이 중심이 굉장히 와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과 하나로 계산해서 이 민주당 지금 좌파 진영들의 과반 이상의 확보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하나로 보고 더 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하나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한 몸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뿐 아니라 조국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하다. 뭐 이런 질문이 쏟아지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7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이 당을 지지하는데 당을 왜 해산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했다는 조 대표. 다른 곳에서는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정반대로 이런 말들도 해왔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 의장님, 이제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보면은 말이죠.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쪽에 가서는 송구하다, 그리고 다른 쪽에 가서는 또 이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본 마음입니까? 그래서 아마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인 사과를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뭔가 부인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법원 판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정치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사과 일관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추가적으로 더 사과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국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의 판단이 있으셨겠죠. 네. 근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당의 입장에서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특히 거대 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소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거대 정당 모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까지도 다 공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뭐 여당인 뭐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도 그 사면을 해준 이후에 그 후보자들이 또 출마를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대 정당들이 조국 혁신당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네들이 그런 말할 자격 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그 언급하는 게 항상 이런 말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다고. 성 의장님이 아주 묘한 논리로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부드럽게 역성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제가 편을 들어줄 입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비례정당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쪽을 강하게 비판하면 좋죠. 네.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 너네들 할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저는 저희가 말할 때 부끄럽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뭐 제가 조국 혁신당을 뭐 변호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아마 4월 10일 이후에 뭐 열석 안팎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이제 원내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들이 예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도 뭐 90%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조국 혁신당은 2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실은 워낙 강한 1인 독주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인자를 뽑자라고 하면 현재 원내대표인 뭐 황운하, 네, 그리고 의원, 그리고 또 뭐 신장식 대변인, 네. 정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 뭐 조국 대표 역시도 지금 재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네. 그 뒤를 이을 황운하 역시도 또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요. 네. 그것도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불법 선거 개입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국민들께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지 정말로 이 실체를 알고 나면 네. 또 2인자로 거론되는 신장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네. 이게 무려 2년 사이에 걸렸던 횟수죠. 네. 그럼 과연 지금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지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에게 지지율이 워낙 낮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조국 네. 신당이. 근데 지금 20대들에게 왜 이렇게 지지를 안 하는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많이 인터뷰 기사들에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것도 때로는 어디 가서 욕을 먹는데 조국을 지지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네, 이런 대답들이 지금 무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조국 신당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조국 신당 지지한다는 얘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가라고 하면 진짜로 이 면면을 아직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조국 한 명 정도의 문제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네. 2번, 4번, 6번까지 모두 하나하나 뜯어볼 시간들이 없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국 신당의 면면을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참 20대들 반응을 보고 있자면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조국이란 사람이 어떤 그 인생 여정을 보면 말이죠. 범죄자로 그렇게 몰려있고 온 가족이 6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징역 4년, 징역 2년, 뭐 벌금 1,000만 원. 이제 이런 판결들이 속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20몇 %의 지지율을 얻어서 원내 입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 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집권 정부를 뭐 비판하고 심판하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상. 이것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처럼 보인다. 그런 판단을 20대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권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오늘 양쪽 그 두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대권에 생각 없다. 물론 이 대답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고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7공화국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7공화국을 완성하려면 헌법을 고치고 그 고쳐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앞뒤가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앞뒤가 틀린 얘기를 했어요. 전 변호사님,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70화국과 어떤 대권과의 관계는 아까 차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 정치를 계속 할지 말지 어떤 대권에 대한 생각은 지금 조국 후보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랑 입시 비리로 1, 2심에서 지금 실형 2년이 확정이 됐고, 네. 일반인 같았으면 아마 법정 구속했을 것이고 저렇게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도 못 나왔을 건데, 네. 어찌 보면은 법원의 특혜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나냐가 저분의 어떤 정치 생명을 결정을 하는 거지, 본인이 어떤 뭐 대권을 도전을 하겠다 말겠다, 정치를 할지 말지 본인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국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로 법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25만 원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도 하는데 본인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밖에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네. 정당은 본인의 분풀이를 하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떤 반짝 효과로 일부 어떤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 그래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는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지만, 네. 그렇게 반짝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를 그래도 서울법대 교수까지 했다는 분이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할지 말지 본인 결정사항 아니에요. 네. 본인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통방통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여의도를 찾아서 첫 출근길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후에는 격전지 한강벨트를 찾아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는 깜짝 떡볶이 회동도 이뤄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아침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위원장과 함께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동의 재개발 문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이해운이 해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해운을 이곳에 보낸 겁니다.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고 마누라의 최고 메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누라. 자, 지난주에 이제 후보 등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에 첫 평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아침 이제 금융 중심지 여의도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격전지 성동구를 찾아서 표심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유세 코스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 김 기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셨듯이 여의도 출근길과 왕십리역 거리, 신당동 떡볶이타운 등 인사에 나섰는데요. 네. 그동안 한 위원장이 주로 중장년층이 모이는 낮 시간대 전통시장에서 좀 유세를 했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렇게 출근길 인사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어색해 보였을 텐데,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의 출근길 인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이렇게 출근길까지 나선 거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 무당층을 마주한 게 사실상 처음인데, 바쁜 출근길에 이렇게 중도층을 직접 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중도층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출근길에 보통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네. 보통 후보들이 인사를 하면 명함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네. 이날도 좀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한강벨트 지역들을 택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 위원장은 그제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가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서 우리의 진정성을 피력하자라고 했는데, 이 같은 다짐이 좀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선거든 절박 한쪽이 이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판세 분석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를 보면은 TV조선하고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격전지를 찾아가는 격전지를 나름대로 기준을 콕 집어가지고 5곳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어떤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힘을 내야 될 그런 국면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그 소개한 것처럼 어제 여의도역 앞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출근 인사한 부분도 보면 네. 상당히 수도권의 이제 중도 무당층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읽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예. 것이죠. 근데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뭐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좀 빤하게 이 보이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서 약간은 좀 착시 효과가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구름같이 막 이거 좁은 골목길을 꽉 메우고 있는 이 그 군중들을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구나는 이 나름대로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나르시즘에 본인도 알게 모르게 좀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당히 대표의 일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림빨, 사진빨 잘 나오는 쪽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조금 힘든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차가운 반응이 오는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어제 제가 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장면이 저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와서 피켓팅 시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하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좀 소란이 생기니까 경호인력들이 그러니까 아마 밀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당히 절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잠시 오시라 네. 해놓고 왜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느냐, 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산업은행 이전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도 저는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이 여당이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간 부분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치적 스케줄,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상징적으로 출근길 인사를 한번 나가신 건 잘했다. 근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저 아침마다 사실 저는 출근길 인사를 나가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출근길 인사 자체는 저희들도 선거를 하면서 많이 해보지만은 출근하실 때 너무 바쁘세요. 네. 인사 받을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 뛰어가세요, 대다수가. 네. 그리고 후보들이 나와서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린다 정도의 상징이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선거 기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못해요. 네. 근데 본선거 기간이 들어가면 저 출근길에서도 저 분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개 숙이는 것 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께 출근길을 어떻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겁니다.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때까지 선대위원장이 이때까지 재래시장을 갔다라고 해서 그냥 가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민생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책을 꼭 가지고 갔었어요. 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후보들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당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책 홍보를 못하고 있다. 이거 중앙당에만 기대하지 마라.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정책 공부해서 본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홍보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부 신설이나 그리고 제1기 신도시
특별법, 네, 여기에 지금 재건축 관계된 것들이나 그 육아휴직 수당이 올라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정책이 없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으니 후보들께서 공부하셔서 내 지역에 어떤 걸 맞춤형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거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도들은 인사한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정책이 있을 때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지역에 맞는 정책들 빠르게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하셔서 지지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양당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그 당의 대표들 또는 뭐 당 지도부 뭐 후보들 이런저런 자리에 갔을 때 이제 지지자들이 다가오고 몸이 공중에 뜰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뭐 이 환호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출근길에 저렇게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지나친다고 그래서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그 유권자들은 말 없는 가운데 다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분들 마음에 닿는 정책을 누가 더 절박하게 내놓느냐가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씀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어제 이 수도권의 중도 표심 그리고 격전지 공략에 집중했던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또다시 대구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수사 때와 입장이 바뀌었냐 이 기자 질문에 지금의 야당 대표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혹시 수사일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네, 전 변호사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을 왜 찾아가냐, 수사로서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네.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뜻으로 저는 저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로서의 한동훈과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네. 검찰로서의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것을 알았냐, 무슨 대가로 받았는지 이걸 인지했냐, 그것만 가지고 판다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이 보수에서 어떤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원로를 찾아가는 거, 처음에 뭐 임명할 때 찾아가고 그다음에 위기 때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원로들 어떤 중도표를 끌어올 역량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탈표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위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보수 결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원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보수 원로로서의 그 느낌과 텃밭으로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낸 다음에 보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지. 큰 의미를 둘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어떤 수사를 받아가지고는 탄핵까지 어떤 그런 비유는 겪기는 했지만은 연금 개혁이라든지 기업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 어떤 이 정책적인 면을 핀셋으로 끌어내가지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거 어떤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인데 왜 찾아가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성 의장님,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다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것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하는 말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제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무슨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않을까, 네. 덕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글쎄요,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이 달라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찾아뵙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네.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야당을 예를 들면서 권력 장악 의도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당연히 권력 장악 의도라는 게 저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권력 장악입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은 왜 당연히 제1야당은 권력 그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하셨는데 당연히 권력을 쟁취하는 것,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 권력 장악이라 하면은 단임제를 추구하고 있는 그 한국 대통령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장악 의도가 없죠. 그런 식으로 야당을 굳이 폄훼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나? 제가 보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는 게 뭐 일부 기자나 언론들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예, 제가 그 가그 기자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제가 어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2월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선고를 해요. 네. 이 구형을 선고한 사람이 구형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직접 나와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과거 검사로서 했던 이 이야기들과 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신념이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네. 그대로인지 이걸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걸 질문을 아마 지금 뭐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김 대변인님, 이제 차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완전히 정치인이 돼 있는데 당시에 검사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형을 할 때 이 했던 말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검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하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의 판결을 받고 아직 이 실형들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액면대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숱한 범죄 혐의와 지금 법의 판결까지 1심 또는 재심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 가면서 정치판에 나오는 것이 맞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쪽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판단이 아마 지금 서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께서 주시는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인데요. 샤론님, 아파트는 주거 투자, 상가는 돈 없이 사면 투기,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모닝님, 정치인은 투자 아니고 투기다. 이미 저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스마일님, 법정 구속되면 세비 전액 반납 꼭 해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화이팅님, 절박한 쪽이 이긴다? 국민들이 절박해요. 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늘 조간신문 곳곳마다 눈길을 잡아끈 사회기사 모았습니다. 한국일보, 모스크바 테러, 푸틴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IS 위협 놓치고 우크라이나를 비난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범 4명 신원 공개했는데 오른쪽 사진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고문 흔적이 있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역겨운 옷 입고 출근, 희망을 잃은 중국 Z세대의 반항. 이 사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20대들이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한다는 겁니다. 왼쪽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스에 올라온 젊은 층들의 출근복 사진. 왼쪽에는 우스꽝스러운 털옷, 여기는 잠옷, 그리고 두툼한 그런 패딩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러는가? 쥐꼬리만한 월급, 잦은 야근에 불만, 그래서 자기 비하로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밥이 빠진 집밥, 외식 때 쌀 더 많이 먹는다. 2022년 1인당 연간 56.7kg 소비, 1970년의 절반 이하, 점심, 저녁, 아침 선으로 섭취량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사람들은 집 밖에서 집밥을 찾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명쾌한 일타일담, 오늘은 이겁니다. 국민이 하시면은 투자이고 정치인이 하면 투기이다.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불법 투기로 해서 계속 부동산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간 게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에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갭 투기는요, 내 에쿼티 자본금과 그리고 빚의 차이가 나면 투기인 거예요. 네, 국민이 하면 투자고 정치인이 하면 투기인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한 번 더 패러디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면 투자라고 우기고 국민들이 하면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 장진영 후보는 그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국민이 하면 개발, 정치인이 하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통방통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